예, 2교시 이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1교시에서 이어서 2교시는 우리 교재 287페이지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990년대 중반 이후 가정폭력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었는데, 물론 이전에도 가정폭력은 계속 있었죠. 중반 이후 가정폭력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이슈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정사에 대한 형사 불개입의 원칙에 따라 자제되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형사사법의 소극성은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상승시킨 요인으로 간주되면서 이에 대한 반성으로 97년 가정폭력의 방지를 목적으로 가정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그래서 결국은 1997년 가정폭력, 이제 처음에 다 얘기가 우리가 성폭력도 그렇지만 범죄로 해서 처벌로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결국은 방지 이렇게 가는 거죠. 예방 뭐 이런 거 가는 거죠.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그래서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 방지, 지금 얘기하는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렇게 두 가지가 이제 나왔던 거죠. 처벌에 대한 부분을 이제 강조하던 부분들과 또 예방 방지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하는 부분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아무래도 처벌보다는 우리가 지금 사회복지학과다 보니까 예방 방지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법을 좀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성폭력도 마찬가지였고요. 성폭력도 처벌에 대한 부분보다는 예방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보는, 모든 관련된 법들을 다 볼 수는 없다라고 했죠. 네, 서비스법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 볼 수는 없어요. 또 관련법들, 기타 관련법까지 다 볼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나마 그 중에서 우리가 조금 더 우리 사회복지에 가까운 쪽을 먼저 살펴보는 그런 형태로 우리가 보신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는 이게 중요한 거죠. 가정폭력에 있어서. 가정폭력이라는 부분이 사회적 이슈가 됐지만은 이때까지만 해도 가정폭력에 대해서 공권력이라든가 경찰의 개입이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가정사에 대해서는 개입을 하지 않는다라는 여건. 가정사에 대해서는 개입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원칙에 따라서 결국 그러다 보니까 가정폭력을 더 키우고 가정폭력이 더 커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 우리 사회에서 가정폭력은 가정 내의 문제로만 간주되었는데 이게 가정 내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사회 문제라는 거죠. 가정폭력이 가정 내의 문제로만 간주하다가 이걸 이제 사회 문제로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경찰의 공권력 개입이 가능하게 만들어준 거예요. 예전에는 가정 내에 어떤 가정폭력이 일어나면은 경찰이 그 집에 들어가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싶어도 안에서 집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죠. 하지만 지금은 이제 법적으로는 경찰이 개입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현실은요, 아직도 좀 어렵긴 해요. 제가 예전에 살던 집에서 제가 직접 경험한 건데, 복도식 아파트였는데 저희가 살던 곳이 저희 살던 층에 한 집이, 여기는 이제 남녀가 좀 바뀐 부분이긴 한데, 남편분이 이제 직장을 다니긴 한데 술만 먹으면은 이 아내분이 이제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문을 안 열어주고 막 남편분이 복도에서 소리 지르고 뭐 유리창을 깨는 상황까지도 발생도 하기도 했었어요. 이것도 어떻게 엄밀히 이야기하면 이것도 가정폭력이거든요. 문을 열어주지 않는 거. 이것도 가정폭력인데 주민들 신고로 인해서 경찰이 몇 번 와서 문을 열어라 이제 안에서 이제 사람이 있으니까 열어라 이제 아내분에게 막 이야기를 해도 안 열어요. 해결이 안 되고 이게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거지, 이 사건이. 우리가 법적으로 개입할 수 있지만은 개입하는 데 있어서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좀 한계가 있는 것이 아직까지는 현실이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가정폭력에 있어서 폭력의 대상을 아내폭력만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좀 그런 인식이 많았었죠. 인식되고 있었다. 그러나 가정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가정폭력은 가족 구성원 간의 폭력행위.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우리가 가족
구성원 간의 폭력을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피해자 그러면은 피해자는 여성이 더 많다라는 거죠. 아직까지는. 여성, 아동. 이 비율이 생각보다 가정폭력의 비율이 높아요. 20, 30%를 차지하고 있던 부분들이 점점 이제 내려오고 있지만은, 반대로 한 자릿수의 남성 피해자에 대한 부분들, 매 맞는 남편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한 자릿수지만 점점 증가하는 추세로 가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즉 가정폭력이란 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폭력을 의미함으로써 남성, 여성, 아동, 노인 등 가족 구성원들 간의 갈등 구조 속에서 야기되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폭력이라는 말이 꼭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만 폭력으로 놓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그동안은 우리가 가정폭력으로부터 약자인 여성과 아동의 인권보호로서 그 의미가 있었는데, 이렇게 받아들여졌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가족 구성원들 간의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입법 배경들을 보면은, 여성의 소외와 폭력을 부추기는 문화와 대중매체 등의 아내 구타에 대한 관대한 사회적 분위기. 드라마나 이런 데서도 보면 이런 소재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주요 원인으로 간주되고 있었고, 가정폭력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면서 가정 내 문제를 가정 내 문제가 사회 문제라는 거죠. 사회 문제로 우리가 간주하면서 가정폭력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가정폭력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게 된 거죠. 가정 내 폭력으로 인한 피해자의 대부분이 여성이라는 사실과 가정이 파괴되고 가족 구성원이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당하고 있어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건전한 가정을 육성하기 위하여 목적이 그거죠. 건전한 가정 육성. 그래서 이 법이 아래와 같은 가정으로 제정이 됐다는 거예요. 가정폭력 방지법 제정 추진 이렇게 해가지고 2018년 23번의 개정을 가지고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결국은 건전한 가정의 육성이 목적인 거죠. 이 법의 내용을 보면은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가정폭력 행위자, 피해자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법의 목적, 그 다음에 개념, 이게 이제 앞에 나온다고 했는데, 그러면 가정폭력 행위자, 피해자에 대한 정의, 이게 필요하겠죠, 당연히. 또한 가정폭력에 대한 국가 등의 책무를 아래와 같이 규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법에서는 가정폭력 범죄 처벌법이 따로 있다고 했잖아요. 처벌법의 이제 제2조는 처벌법에 나와 있는, 중복적으로 우리가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처벌법에 나와 있는 그 가정폭력에 대한 행위자, 피해자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가정폭력이란 이 처벌법을 보면은 가족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가족 구성원이란 어느 하나에 해당한 사람인데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사실혼 관계를 우리나라는 인정하고 있죠. 또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 좀비속 관계, 또 사실상의 양친자 관계를 포함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정모와 서자의 관계, 동거하는 친족까지 포함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폭력 범죄란 상해와 폭행의 죄, 또 유기와 학대, 체포와 감금, 협박,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서도 강간과 추행의 죄가 포함이 돼요. 배우자 사이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성폭력 이야기를 했을 때는 많은 사실은 가정 내에서도 성폭력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인데, 배우자 데이트 폭력 이런 것도 있지만은 또 계부 이런, 예를 들면 계부에 의한 또 아동에 대한 성폭력 이런 부분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강간과 추행의 죄, 명예에 관한 죄, 주거 침입의 죄,
가족 간에도 주거 침입의 죄,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죄, 성계의 죄, 뭐 이런 것들을 다 포함시키고, 가정폭력 행위자란 가정폭력 범죄를 범한 사람 및 가족 구성원인 공범을 말한다는 거고요. 피해자란 가정폭력 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보호 사건이란 가정폭력 범죄로 인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본적으로 이런 개념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처벌법에 명시가 되어 있다 보니까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처벌법에 나와 있는 2조의 그 내용들을 따른다라고만 정의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우리가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대한 부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가정폭력에 대한 국가 등의 책무를 규정함에 있어서도 예방, 방지와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정폭력 신고체계의 구축 및 운영. 가정폭력의 결국은 그러니까 이게 신고체계가 있어야 되겠죠. 신고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예방과 방지를 위한 조사, 연구, 교육 및 홍보.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 설치. 보호시설이 있어야 되겠죠. 성폭력도 그랬던 것처럼 항상 이런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시설, 보호조치가 필요하잖아요. 보호시설 설치 운영. 또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원활하게 위해서 협력체계 구축. 뭐 이런 부분들이 법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 가정폭력의 예방방지와 우리 교재 290페이지를 보면은 피해자의 보호 지원을 위한 관계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 시행 및 평가 등도 내용에 담겨 있고, 예산상의 조치도 취해야 되고, 뭐 담당할 기구와 공무원도 두어야 된다. 법에서 명시를 하고 있죠. 또 제4조 3회에 보면은 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을 하고 있는데, 성폭력과 유사한 형태예요. 국가기관, 지방단체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러니까 공공기관을 얘기하는 국가기관, 공공기관, 학교, 성폭력도 마찬가지지만은 공공기관이나 학교는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에 대한 예방교육, 그래서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된다는 거죠.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희롱 예방교육 및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 등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교육들이 좀 비슷한 내용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통합교육이 가능하다. 통합교육. 어떤 부분들이요? 가정폭력,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뭐 이런 것들을 다 통합해서 교육할 수 있다라는 거죠. 또 교육의 대상이 아닌 국민은 또 상담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건 사실은 강제성이 아니다 보니까 받을 수 있다 정도는 사실은 크게 우리가 어떤 강제성이 없는 법들을 따르는 경우는 많지 않다라는 거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전문 강사를 양성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보급해야 된다는 거고요. 또 점검 결과에 대해서 또 평가에 반영하도록 기관 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그냥 참고사항, 법적으로 이렇게 강제사항을 어느 정도 두고 있는 거죠. 예, 강제성을 두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고요. 점검에 대한 어떤 이런 예방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점검할 수 있게끔 해두고 있는 거고요. 또한 가족폭력 피해자 아동의 취약 지원에 대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는 피해자나 피해자가 동반한 가족 구성원이
아동인 경우 주소지 외 지역에서 취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건 성폭력이랑 유사하죠. 이것도 그 취약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한다라는 거고요. 또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의 금지에 대하여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누구든지 가정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정폭력 범죄에 관련하여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에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1년 중 1주간을 가정폭력 추방주간, 성폭력도 그렇지만은 1주간을 추방주간으로 뽑고 있는데 네. 이런 캠페인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성화될 필요는 있겠죠. 성폭력 추방주간의 행사와 통합, 이것도 마찬가지로 통합해서 시행할 수 있다는 거죠. 또 보호시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고, 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과 비영리법인은 보호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고요. 보호시설에는 상담원을 두어야 되고 보호시설 설치 운영의 기준에 따라서 여성가족부령을 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보호시설의 종류로는 단기 보호시설, 가정폭력이니까 단기, 장기, 외국인 보호시설.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다문화 가정 등이 있다 보니까 외국인 또 장애인 보호시설. 단기 보호시설 같은 경우에는 6개월 범위에서 보호하는 시설인데 단기죠. 6개월. 1년 중에 6개월을 보호하는 거예요. 단기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보통 어떤 시설이든 간에 6개월 정도를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는 3개월 범위 내에서 한 차례 연기가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장기는 2년 이내에 자립을 위한 주거 편의 등을 제공하는 시설인 거예요. 자립을 목적으로 하는 거죠. 우리 사회복지는 뭐든지 다 자립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죠. 자립. 외국인 보호시설도 2년. 장애인 보호시설도 2년. 범위 내에서 피해자를 보호하는 시설이라는 거죠. 성폭력과 마찬가지로 여기 또 사법경찰 관리의 현장 출동 등에 대한 규정 등을 두고 있고요. 내용도 유사합니다. 그래서 유사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참고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 교재 294페이지로 넘어가서 일제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 및 기념 사업 등에 관한 법률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위안부에 대한 이야기들 이미 우리 사회에서 많은 사회적 이슈가 됐기 때문에 법을 우리가 모른다 할지라도 그 내용들은 대부분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거예요. 일본 정부가 부인하고 있지만은 1937년 중일전쟁 이후 45년 태평양 전쟁에서 패배할 때까지 한국, 대만 등 아시아 지역 식민지 국가의 여성들과 일본 여성들을 강제적으로 징용하여 일본 군인들의 성적 욕구의 대상인 위안부라는 이 위안부라는 성적 노예 집단을 만들어서 국제적으로 공공연한 사실로 인정되고 있다. 일본은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은 이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만 등 아시아 많은 나라들이 이런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누구나 이제 인정을 하고 있는 분위기죠. 그래서 우리 정부는 50년 동안 일본의 위안부로 고통을 받았던 피해자들에 대해 무관심으로 일관하였다가 93년 생활안정지원법을 제정을 통하여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국가 책임을 규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한국 여성에 대한 만행이 알려지면서 그들의 고통에 대해 공감하는 많은 일이 행해지고 늦었지만 그 당시 어려움에 처했던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처했던 당사자들을 위하여 국가가 책임지는 자세. 결국은 이게 의미는 국가가 책임지는 자세. 이 책임지는 자세를 견지하려는 의지의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국가가 직접적으로 얼마나 책임질 수 있겠어요. 이미 어쨌든 피해를 입었던 사람이고 그 시간을 돌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가 힘이 약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피해들을 입었던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거를 국가가 모른 채 하는 게 아니라 책임지는 자세로 지금이라도 늦었지만은 어떻게든 노력을 하겠다라는 이런 표현이라는 거죠. 의지의 표현. 그래서 일제 강점기에 일본 군국주의의 만행으로 많은 민간인 학살과 여성의 성노예는 국제적인 인권 문제로 제기되었다는 거예요. 참 일본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좀 사과가 필요하다.
많은 역사가들이 독일하고 일본하고 비교를 좀 하고 있죠. 독일은 세계대전을 일으킨 다음에 본인들의 그런 것들을 반성하기 위해서 역사적으로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후대에 계속 가르치고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본은 오히려 자기들의 잘못한 부분을 숨기거나 가르치지 않는, 요즘 아이들에게 가르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다라고 우리가 많이 비교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 대해 정부적 차원에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자 한국 여섯 단체들이 비인도적 만행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진상규명과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정당한 보상을 일본 정부에 요구하면서 우리 사회의 가장 중대한 문제로 부각됐다는 거예요. 결국 여성단체에서 먼저 시작한 거죠. 여성단체. 그래서 결자 해지의 측면에서 일제강점기의 위안부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일본 위안부 출신 및 여성단체, 사회단체가 함께 일본 대사관 앞에서 수요 집회가 개최됐다. 최근에는 사실은 이 또 시민단체 논란이 좀 있죠. 위안부 여성들에게 실질적으로 이런 모금들이 돌아가지 않았다, 뭐 이런 여러 논란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뭐 차후에 또 이야기할 기회가 있다면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음. 그래서 국가와 정부는 이들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것에 뒤늦은 책임감과 함께 위안부의 고령화로 인한 생활상의 불안정을 인식하게 되고, 일본 정부의 이 문제에 대한 무반응과 무정책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생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1993년 6월 11일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생활 안정지원법, 생활 안정지원법을 제정했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 안정 지원에 한정하고 있는 현행 제도의 내용에 역사적 자료의 수집, 보존, 조사, 연구, 홍보 및 기념 사업 등을 추가 확대함으로써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역사적 진실을 규명하고 사실에 입각한 역사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2002년에 일부 개정을 통하여 전문 14조에 달하는 일제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 안정 지원 및 기념 사업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이 된 거예요. 법의 명칭이 상당히 길어요. 기념 사업.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처음에는 생활 안정 지원. 피해자들이 일본에서 인정을 안 하고 보상을 안 하니까 우리 정부 차원에서 먼저 지원을 했던 부분들이 이제는 이 자료들을 수집해서 교육, 후대에 남겨야 될 거 아니에요. 역사적 진실로까지 확대된 사업인 거죠. 법이 내용이 이렇게 확대된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의 내용을 보면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란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돼요. 그래서 중요한 게 이제 강제.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란 강제로 동원. 누구에 의해서요? 일제에 의해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 학대를 받았던, 동원돼 성적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로 규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생활안정지원 대상자란, 처음에는 이제 생활안정부터 시작했다고 했죠. 생활안정지원 대상자란 일본군 위안부 중 생존자로서 제3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으로 규정한다라는 거예요. 등록된 사람. 그러니까 생존된 사람 중에서 등록된 사람. 또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는 일제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인권 증진 및 이와 관련한 진상규명. 그래서 이 법에서는 국가의 의무를 피해자의
명예회복, 인권 증진, 이와 관련한 진상규명, 올바른 역사교육 등을 국내외적으로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조직과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더 이어서 이제 봐야 되는데 시간이 다 돼서 잠깐 쉬었다가 또 이어서 3교시에 마지막으로 이 내용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고 3교시 때 뵙겠습니다.